라디오 명작 극장 칼날, 조세희 작, 박정석 연출. 첫 번째. 안녕하세요. 고전을 생생하게 듣는 즐거움, 라디오 명작 극장 진행을 맡은 허입니다. 지난 라디오 명작 극장에서 방송한 서울 1964년 겨울은 잘 들으셨는지요? 저는 50여 년 전 서울의 모습이 그리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셨다는 주위 반응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아직 비정하다는 얘기처럼 들려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번에 라디오 명작 극장이 준비한 7번째 작품은 조세희 작가의 칼날입니다. 먼저 조세희 작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세희 작가는 1942년 경기도 가평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는 12살 때 혼자 서울로 와서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외로움을 독서로 달랬다고 하는데요. 서라벌 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에 입학한 조세희 작가는 어머니를 간병하며 쓴 단편 돛대 없는 장선으로 1965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돼서 등단을 합니다. 1970년대 초 출판사의 편집 사원으로 일하던 조세희 작가는 바쁜 와중에도 조금씩 소설을 써나갑니다. 조세희 작가는 이렇게 완성한 작품 가운데 칼날을 1975년에 첫 번째로 발표합니다. 이후에 1978년까지 그는 여러 지면에 메비우스의 띠, 우주여행,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육교 위에서, 궤도해전, 기계도시, 은강노동 가족의 생계비,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클라인씨의 병,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에필로그를 실는데요. 이와 같이 12편의 소설을 한데 묶어서 1978년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출간합니다. 이 책으로 조세희 작가는 1970년대 대표 작가로 자리매김하게 되는데요. 1985년에 사진 산문집 침묵의 뿌리, 그리고 1986년에 꽁트를 사진과 함께 엮은 고통의 뿌리를 펴냅니다. 1990년에는 작가 세계의 하얀 저고리를 연재하고요. 또 1994년에 풀밭에서라는 작품집을 펴내면서 소설 활동을 이어나갔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라디오 명작 극장 7번째 작품인 칼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칼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소설이 포함된 연작집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세희 작가의 이른바 난장이 연작은요, 1970년대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와 노사 대립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여기에서 난장이는 소외된 자들을 대변하는데요. 서술자 시점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또 환상과 사실이 함께 나열되는 이런 기법을 통해서 현실의 냉혹함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소설집의 연작 형식도 주목할 만한 지점인데요. 연작 형식은 이 소설적인 긴장과 이완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작품 세계를 확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편 형식으로는 이런 현실에 대응하기가 어렵고 또 장편 형식이 나오기에는 조금 더 기다려야 했던 이 1970년대라는 과도기에 연작 형식은 하나의 대안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고도 경제 성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아시는 대로 그 그늘은 어두웠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한 달을 겨우 살 수 있을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서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힘겨운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억압 속에서 난장이는 희망을 담아 작은 공을 하늘로 쏘아 올립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좌절할지라도 이 사랑의 세계를 향한 강렬한 염원은 결코 막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칼날은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연작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수돗물이 잘 나오지 않는 집에 사는 주부인 신혜의 시점에서 물을 잘 나오게 하려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신혜는 물을 잘 나오게 하려고 난장이를 불러 수도를 고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기를 빼앗았다고 생각한 펌프집 사내가 난장이를 심하게 폭행하자 신혜는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와서 사내를 향해 휘두르며 그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신혜는 난장이가 고친 수도에서 나오는 물소리를 듣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신혜는 자기가 난장이와 다르지 않다고 여기는 소시민이지만 사회의 칼날로부터 난장이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 어쩌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보시면서 이 방송을 들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라디오 명작극장 막을 올립니다. 부엌에 3개의 칼이 있다. 2개는 식칼이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다. 신혜는 한 해에 한 번씩 칼 가는 사람을 불러 큰 칼을 갈게 했다. 칼 가는 사람은 칼을 알아본다. 몰라보는 사람도 있다. 몰라보는 사람은 돌리는 숫돌에 애벌가리부터 하려고 한다. 그녀는 칼을 빼앗아 들고 들어온다. 알아보는 사람은 그 칼을 받아들 때 눈을 크게 뜨고 한참 동안 말없이 들여다본다. 칼 가는 사람은 좋은 칼에 놀란다. 처음부터 고운 숫돌에 조심스럽게 간다. 요즘 사람은 100번을 죽었다 살아나도 이런 칼을 만들 수 없다고 칼 가는 사람은 말한다. 이 칼을 만들기 위해 대장장이는 수많은 담금질, 수없이 많은 망치질을 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대장장이 아들은 풀무질을 했을 것이다. 풀무질을 했을 대장장이 아들은 아직 살아있는지 모른다. 살아있다고 해도 할아버지가 다 되었겠지. 그 아들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대장장이는 벌써 전에 죽었을 것이다. 대장장이가 아직 살아서 망치질을 하던 때에 이 칼을 만들게 해 써온 시어머니도 돌아갔다. 신혜는 46살이다. 칼을 모르는 사람에게 큰 칼을 갈게 해서는 안 된다. 작은 칼이라면 괜찮다. 몇 해 전에 산 막칼이다. 이런 칼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도 별로 없다. 칼소리를 내며온 칼장수에게서 180원을 주고 샀다. 언제 어디서나 비슷한 값으로 살 수 있는 막칼이다. 부엌에 있는 또 하나의 칼은 생선칼이다. 이것은 무서운 칼이다. 팽팽한 칼날과 뾰족한 끝, 등의 두께는 3mm, 길이는 32cm. 처음부터 부엌에서 쓰도록 만들어진 칼 같지 않다. 칼자루를 잡아보면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든다. 지난 봄에 그녀의 남편 현우가 사온 칼이다. 그는 왜 이런 칼을 사왔을까? 알 수 없는 일이다. 신혜는 저 자신과 남편을 난장이에 비유하고는 했다. 우리는 아주 작은 난장이야, 난장이. 그렇죠?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그녀는 물었다. 제 생각이 틀려요? 글쎄. 남편은 신문을 읽고 있었다. 사회부조리 시정 촉구한 고위층, 당직 개편 않겠다고 밝힌 야당 당수, 사회안전법 해설, 남북한 대화 촉구한 유엔 사무총장, 엘베강 상공에서 극적으로 도킹한 미소 우주선, 10년 동안에 8배로 늘어난 강력범죄, 학교 돈 1억 원을 횡령한 재단 이사장, 미국서 전직 호화 고관 규탄 데모 벌인 월남 피난민들, 경기 회복되어도 계속 흐를 고용 전망, 추가 경정 순중으로 1조 5,200억 원이 된 예산, 한 개에 1천만 원이 넘는 기둥 24개로 떠받들여진 여의도 새 의사당,
30만 원이 없어 아파트 입주 포기하고 새 터전 찾아 떠나는 재개발지구의 철거민들, 방위세 핑계대고 전화료 더 받은 군산 시내 다방들, 장지에서 살아난 사자, 강도, 강간, 가짜, 도벌꾼, 톱밥으로 만든 고춧가루, 생선에 바람 놓고 물감을 들여 판 생선장수, 가사 저속하다고 금지된 이건 너무하잖아요, 주택복권 당첨번호, 옷을 벗은 여배우, 순결이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라고 쓴 광고 문안, 그리고 이윤의 편제가 소비성행과 범죄를 불렀다고 말한 대학 교수. 어제의 신문과 다를 것이 없다. 이상할 것도 없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날마다 같은 신문을 찾아 읽는다. 남편이 그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렇지 않아요? 어? 제발 그 신문 좀 치우세요. 시내는 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새삼 생각한다. 어젯밤 벽에 걸려있는 부엉이가 2시를 알리며 올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던 남편이다. 그는 아침 일찍 집을 나간다. 그는 12시간을 또는 13시간을 밖에서 보낸다. 직장에서 그가 하는 일, 당하는 일, 그리고 언제나 그를 따라다니는 불안, 회의, 피로, 희망은 날아갔고, 건넌방 딸애가 틀어놓은 라디오에서는 얼굴을 떠올릴 수도 없는 외국인 가수가 그들 말로 노래하고 있었다. 저 애는 앞으로 생각까지 남의 말로 하게 되지는 않을까. 시내는 딸 일을 걱정했다. 모든 환경이 조금만 달라졌으면. 단출한 식구들이 꾸려가는 생활에 불안은 왜 이렇게 많을까. 남편은 쌓인 피로에 이런 식의 피로를 더해보겠다는 듯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는 저 자신과 자신의 생활에 실증을 느끼고 있다. 그는 자기의 시대에 그리고 사회의 불안을 가지고 있다. 그는 역사를 공부했다. 그는 많은 책을 읽었다. 많은 책에 쓰여진 생각들이 어린 현우에게 영향을 주었던 때가 있다. 그는 책을 읽어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말하고 싶어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말수가 적어졌다. 그는 커갔다. 마찬가지로 시내에게도 꿈 많은 소녀 시절이 있었다. 그녀는 예뻤고 총명했다. 생각도 할 줄 아는 소녀로 자랐다. 그녀가 현우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자기의 가장 큰 소망은 좋은 책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깊이 사랑했다. 그래서 결혼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큰 희망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도 희망도 실제에 있어서는 아무 도움이 되어주지 못했다. 남편은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것은 그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었다. 그가 증오하는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머니가 병을 앓았던 것이다. 위암이었다. 어머니는 위암으로 돌아갔다. 어머니가 돌아가자 이번에는 아버지가 앓았다. 아버지는 의사들도 모르는 병을 앓았다. 무서운 아픔이 아버지를 괴롭혔다. 모르핀 주사도 아버지의 통통을 덜어주지 못했다. 의사들은 아버지가 아무도 찾아낼 수 없는 병으로 곧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뒤에도 무서운 통통과 싸우며 2해나 더 살았다. 아버지는 그의 생애의 마지막 몇 달을 정신병원에서 보내다 돌아갔다. 아버지는 전 생애를 통해서 그의 시대, 사회와 불화했던 사람이다. 시내는 남편이 같은 혈통의 사람임을 잘 알았다. 좋은 책을 쓰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던 남편은 단 한 줄의 글도 쓰지 못했다. 그는 자신을 실어증 환자로 생각했다. 증오하는 돈도 죽어라 하고 벌었으나 남은 것은 빚뿐이었다. 부모의 병을 고쳐주지도 못하면서 병원은 그가 죽어라 하고 벌어들이는 액수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돈을 늘 요구했다.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그에게는 울 힘조차 없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위로하면서
오랫동안 살아온 종로 청진동 집을 팔아 빚을 갚았다. 나머지로 이 변두리에 작은 집을 샀다. 그런데 물이 나오지 않았다. 물은 어젯밤에도 그저께 밤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께 밤에 조금 나왔을 뿐이다. 시내는 마당가 수도꼭지 앞에 앉아서 물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저께 밤, 그것도 2시 반에야 물이 나왔다. 물은 제일 낮은 지대, 대문 앞 수도꼭지에서만 아주 조금씩 흘러나왔다. 그녀는 작은 물독을 채운 다음 양동이에 받아 세면장으로 길어갔다. 욕조를 반도 못 채웠을 때 물은 끊겼다. 꾸르륵 꾸르륵 소리를 내며 물은 끊겨갔다. 4시 반, 하늘이 밝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잠도 못 잔 채 무서운 생각을 해가며 아침밥을 지어야만 했다. 남편은 신문을 놓지 않았다. 그는 직장에서, 지하도 속에서, 무심히 지나치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그리고 숱한 배기가스 속에서 쫓기며 몸둘 바를 몰하는 자신을 느낀다고 말했었다. 그는 또 출퇴근길의 만원 버스 속에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몇 대씩 줄을 지어 달려나가는 시청 쓰레기차를 본다고도 말했었다. 시내는 남편의 말을 알아듣는다. 얼마나 많은 정신이 날마다 시청 쓰레기차에 실려 나가 버려지는가. 그러나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남편의 눈꺼풀 위에 피로가 덮개를 이루듯 쌓여 있다. 그는 신문을 밀어놓는다. 금방이라도 까무라칠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은 제 이야기를 하나도 듣지 않았어요. 이제는 식구들까지 각기 다른 말을 쓰고 있는 것 같다. 말은 늘 빗나갔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물었다. 우리는 난장이라고요! 악을 쓰듯 시내가 말했다. 우리가 왜 난장이란 말이에요? 딸의 목소리가 마루를 건너왔다. 출연 김용준, 우미화, 성여진, 진행 허희, 프로듀서 김경주였습니다.